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OECD, 월드뱅크, IMF 3대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즉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24년 2월 5일 한국 시간 7시에 저녁 7시에 저도 지금 집에 오자마자 화면을 열었고요. 즉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또 역시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회복 모멘텀이 약하다. 그리고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년 성장률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낮은 것으로 전망을 했죠. 또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유독 하향 조정했다는 측면 또 강조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고성장은 어렵고 중성장, 저성장 체제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특히 디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2023년 세계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3.1%의 성장을 보이고 2024년은 2.9%로 전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L자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흐름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국면의 모습, L자형 경기 침체에 해당되고 특히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대략 한 3.7% 정도 되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잠재 성장률 성격에 해당하는 이 3.7%, 6% 정도를 밑도는 국면을 계속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뭐 회복되는 그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가 V자형 경제 위기, V자형 경제 위기 역성장 그리고 L자형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다만 종전에 봤을 때는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23년 11월 그즈음에는 중동 불안 문제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것들이 많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나 고물가 기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하게 되면 세계 유조선 물동량의 한 30% 가까이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일은 국제 유가나 각종 이 원자재 가격을 또 급등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계속 끈적끈적한 고물가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지연되고 하면서 이런 불안한 모습들 면면들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더 반영됐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보니까 중동 불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다만 중동 불안, 이 중동 갈등 이런 문제가 경제적인 어떤 숙제로까지 크게 파급되지는 않는 경향성. 그래서 시나리오를 조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 최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ECD가. 역시 종전에 전망했던 24년 전망치도 2.7%로 봤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2.9%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어쨌든 23년, 24년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종전에 봤을 때보다는 나은 모습,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L자형으로 꺾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종전에 봤을 때보다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러니까 상향 조정한 건
그나마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종전에 봤던 거나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약화되는 흐름이다, 둔화되는, 침체되는 흐름이다 라는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할 때 그 구체적으로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국제기구들의 전망과 잠깐 비교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OECD 전망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조금 여러분께 더 명확하게 고지시키기 위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고를 옆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린 그래프 위에 이제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확연하시죠? 그러니까 IMF 경제 전망도 최근에 상향 조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3.5, 3.1, 3.1 쉽게 말하면 작년 경제도 굉장히 혹독하게 어려웠는데 3.1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니까 이게 좋은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22년에 3.5% 성장했을 때보다 3.1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3.1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3.1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그러니까 상향 조정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향 조정한 결과 IMF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IMF도. 자, 그다음 바로 월드뱅크죠. 여기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이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는 지난 1월에 발표됐으니까 그렇게 큰 시간적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월드뱅크 기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월드뱅크 성장률과 또 IMF나 OECD 성장률의 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의 레벨이 좀 전반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장률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추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월드뱅크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보면 평년이 대략 3.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밑도는 구간이 22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L자형 경기 침체 맞아요. 경기 침체 맞지만 23년 성장률도 그토록 안 좋았는데 그거보다 24년이 더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부분 이것은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OECD 전망과 월드뱅크 전망은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다라고 보는 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IMF는 작년과 올해 대동소이하다 성장률이 3.1%에 머무른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 그래도 국제적으로 조금 더 경제 전망치를 이제 우리가 연구자들이 베이스로 깔고 전제로 깔고 하는 그 데이터는 IMF 전망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뭐 그냥 해석을 해볼까요? 그런데 국제 기구들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안 좋다 혹은 작년만큼이나 안 좋다라고 보는 뷰는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IMF, 월드뱅크의 국제기구의 전망치도 비교하면서 이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OECD 경제전망 보고서니까 또 이번에 인터림 리포트예요. 중간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 별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 있는 그런 국가들은 좀 제외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23년 성장률이 3.1 그리고 24년은 2.9 25년은 3.0 어쨌든 25년보다는 24년을 집중적으로 본다면 3.1에서 2.9로 23년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낮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포인트는 지난 11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이번 2월에 전망했던 수준이 조금 상향 조정됐다. 그죠? 상향 조정과 작년보다 낮아졌는지를 보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개념화하고요. 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별로 특히 독일 경제 같은 경우 23년 역성장했는데 24년 성장률이 0.3%예요. 그러니까 역성장한 작년 경제보다 고작 0.3%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거의 경제 위기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오히려 또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유로존 경제도 기존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역시 하향 조정했어요. 물론 유로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프랑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국별로의 그림을 그렇게 그러니까 유로존, 유로피언 국가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작년 1.9% 성장으로 반짝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4년은 1.0%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IMF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 전망치가. 어쨌든 일본 경제 어렵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한국 경제 중요하죠. 한국 경제는 작년 성장률을 1.3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적치에 부합하는 숫자니까 제가 그동안 1.4% 전망치를 거의 표준화해서 말씀드렸는데 1.4가 아니라 1.3이다 라는 거죠. 이거 하향 조정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24년 성장률을 2.2%로 봤습니다. 그러면 11월 전망치보다 또 하향 조정한 거예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하향 조정만 하는가?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봤던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잠깐 한 가지 오해가 없도록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4년에 등장할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지표는 대부분 규모예요, 규모. GDP도 규모고요. 경제 성장률도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GDP가 2.2%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가 어디예요? 전년이에요, 전년. 근데 비교 연도가 어땠어요? 2023년이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랑 비교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2.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GDP 증가율이 2.2%라는 얘기는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2.2%니까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외에도 대표적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 23년 1월 대중국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수출이 감소할 수 있나 할 만큼 마이너스 30%를 넘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약 16%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그럼 이게 어떤 숫자예요? 23년 대중국 수출액 대비 1.1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23년에 정말 곤두박질 치고 그거보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30% 꺾인 다음에 16%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전히 평년보다도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다 뭐예요?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나, 전년 동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나. 대부분 이런 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또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2.2% 성장한다 하더라도 2023년 경제가 그토록 안 좋았는데
수축되는 경제였는데 그거보다 고작 2.2% 증가한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숫자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마저 2.3%가 아니라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미국 경제 여러분 중요하게 보시죠. 23년 성장률이 2.5%였는데 미국 경제가 24년에는 2.1%로 그래도 성장세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 랜딩인 거죠. 그러니까 2.5% 성장률보다 낮아진다. 대략 한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과 노 랜딩의 중간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전망했던 게 1.5였는데 2024년 경제를 보아하니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큰 하드 랜딩은 없겠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성장률이 25년으로 가면서 1.7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타격이 고물가 고금리의 그 충격이 24년에 오기보다는 24년 하반기나 25년 들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OECD의 전망입니다. 자, 이게 선진국 권역이고요. 이제 개도국, 신흥개도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인데요. 좀 본다면 아르헨티나가 23년에 역성장했어요. 이따가 또 물가를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물가로. 근데 24년에는 역성장이 또 이게 더블 딥이죠. 23년에도 마이너스, 24년에도 마이너스. 이게 더블 딥입니다. 더블 딥에 빠진다. 아르헨티나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5.2에서 4.7. 그러니까 성장률 조정은 없습니다. 5.2에서 4.7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둔화한다 라는 전망이에요. 요 정도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5.2, 4.7 그리고 또 25년은 4.2 이렇게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꼬꾸라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24년 전망서에서는 썼었죠. 그런 표현도 좀 비슷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 관점에서 23년 경제, 22년 경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의 주인공 하면 변수를 하나 꼽아라. 그 주인공에 해당되는 변수는 물가였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이션 전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해답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 경제, G20 경제 이렇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6.3에서 24년 2월 6.6%로 오히려 그러니까 24년 물가가 23년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종전 전망보다 더 올려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 끈적끈적하게 높은 물가가 유지된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특히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주요국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20 중에 신흥국 물가를 잠깐 먼저 볼게요. 이 신흥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정말 여러분 이 숫자 잘못됐나 하면서 보실 수도 있어요. 2023년이 134.5% 물가가 상승했는데 2024년 250%로 물가 상승률이 정말 엄청나게 고공행진하는 그러니까 이 고물가에 엄청난 충격을 그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름의 고금리를 채택하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그런 이 실물 경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고물가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뭐 그런 일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어떤 지경일까 이런 걸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물가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물가가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2.7%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아르헨티나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250% 상승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얼마나 이 서민들이 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생필품을 얼마나 구매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고 근데 그 이자율마저 엄청나게 높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중국 경제 같은 경우 보시면 23년에도 0.4%였는데 24년에도 1.0%로 중국 경제를 놓고 보면 그래도 5% 4%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1.0%의 물가 상승률은 실질적 디플레이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OECD에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우려라는 표현 좀 애매하죠. 중국 경제에 굉장히 약한 고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잦아들게 하고 그것은 금리 인하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으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국 경제만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정말 내수 부진 또 소비 부진 이런 현상으로 치닫게 되니까 중국 경제가 기울음에 따라서 중국의 의존적인 수출 의존적인 그런 국가는 같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 보겠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물가가 중요하니까 2023년 물가 상승률이 3.6% 연간 올해는 2.7%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2.6%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인이에요. 그죠? 미국 물가 상승률도 2.2%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2.0%가 25년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당장 금리를 인하할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2%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지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스탠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24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OECD의 전망치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물가 전망을 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아까는 제 연간 기준으로 봤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본다면 분기별 물가 상승률이 OECD 주요국들이 보시면 상반기 1분기도 뭐 4%, 2분기도 4%대. 그죠? 미국을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데 24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다 역시 2%라는 관역에 맞추지 못했어요. 2분기까지도. 이 기준이 여기입니다. 관역이. 근데 4분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2% 초반에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 그죠?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뭐 3월에도 할 수 있겠죠.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근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OECD가 뭔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의 현안을 이렇게 보고서 저도 이제 리포트를 쓰거나 저도 이제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 아마 내일 공지를 해드릴 텐데 리포트도 보시고 리포트 글로도 읽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세미나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를 쓸 때 제가 그냥 그 상황 파악하고 전망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세요라는 메시지도 드릴까요? 메시지도 드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OECD도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는
긴축적 스탠스,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라, 유지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니까 중국 경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IMF가 중국 경제를 5.2에서 4.6%로 성장률이 23, 24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전망했고, 월드뱅크도 5.1에서 4.4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었고,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면 5.2에서 4.7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시 OECD도 5.2에서 4.7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진단해 드릴 때 가끔 아직 중국 경제 4.7% 성장합니다. 5% 성장하는 나라를 굳이 걱정합니까? 한국 경제나 걱정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종종.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스냅샷으로 그 해당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경제가 5.2% 성장했으니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의 중국 경제는 한때 14% 성장해서 18, 6, 5, 4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그 현상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2%라는 성장률,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했었는데 앞으로는 2%로 가고 2%도 채 어려울 것이다라고 성장률이 이렇게 장기적인 시야에서 둔화되는 흐름, 그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그만큼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볼 때, 그럴 때 중국 경제가 그런 중국 경제의 모습을 볼 때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또 소비자들도 중국의 국민, 인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국민이 역시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하기가 어렵고, 그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 하고, 그럼 일자리 문제도 또 야기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종전과 같지 않게 전개될 때가 위험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설명드립니다. 24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내일 모레입니다. 날짜로는 2월 8일, 시간 확인해 볼게요. 아침 10시 반에 중국 경제의 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를 줄곧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물가 상승률 발표치가 역시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지 이것을 관찰해야 될 텐데, 역시 그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24년 그래도 한 2분기 이후로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나 1%, 연간 물가가 1%를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2% 성장하는 나라가 1%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과 일본처럼 1% 성장하는 나라가 1%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이 다르죠. 역시 중국 경제가 5% 성장하는 나라가 1% 물가 상승률이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신흥국들의 목표 물가 자체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신흥개도국일 때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뭐 5, 3.5 이렇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소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받아들인 거죠. 목표 물가가 2%인 거예요.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목표 물가 자체가 뭐 3.5, 4 이렇게 국가마다 다르니까, 목표 물가 자체가 다르니까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저물가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역시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 목요일 날 발표될 그 숫자를 보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매 판매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 기간보다는 그냥 레벨 다운 된 모습이고, 또 24년 들어서 이 소매 판매액이 또 줄었습니다. 7.4%로. 상승률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중국이 이제 소비 부진하고 또 불확실하니까 소비 지출을 못하고 저축을 오히려 선호하고 하는 모습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지적하듯이 역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재정 적자 우려가 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동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뭐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부양책을 경기 부진을 잡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책 금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급 준비율을 낮추죠.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시중은행들아, 너네 돈 이만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동성을 공급해 라는 게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지급 준비를 낮춰서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려고 움직이고, 정부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특별히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 이번에도 중국 경제를 놓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부담하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리스크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중국 수출은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장단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4년 기준금리 인하 언제 시작됩니까? 이건데요.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는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뭐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스탠스를 좀 제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또 적극적으로 함부로 대출해 주기를 꺼리고 있어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로서 유지해 나가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해 나가니까 이게 어쨌든 제약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어쨌든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걸 보고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또 물론 OECD라는 이 기구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파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유럽의 상황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유럽의 고물가 문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겠죠. 뭐 그런 OECD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어떤 서름을 반영은 하겠지만, 조금 더 유러피언 국가들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너무 앞당기지 마라, 물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즉시 분석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에 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싶다 하실 때 경제 입문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추천드리고, 설 연휴 때 정독하기 좋은 책입니다.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 제 2024년 경제 전망서 보시고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24년뿐만 아니라 25년,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저와 함께 모아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2024년 경제를 좀 조망하시는데 OECD라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뷰를 좀 탐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좀 세계 경제에 대한 뷰를 좀 갖게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이 OECD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